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인조임금 시대 초록의 세상이 곱게 단풍 들어가는 무렵이었다. 어느 대갓집 고택에 높게 솟은 대문을 열고 중문을 지나 사랑채를 가로지르면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로 둘러싸인 커다란 연못 한가운데에는 연당이 있었다. 그 연당에 오늘 신방이 차려졌다. 방 안은 봉황과 모란이 그려진 붉은 병풍이 길게 둘러져 있고 신혼의 부부를 위한 원앙 금침을 펼쳐 놓았으며 한쪽에는 유경초 때에 홍초를 켜놓아 신혼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듯 밝혀주고 있었다. 갓대를 올린 젊은 남녀가 수줍은 듯 침묵 속에 홍초 불빛만큼이나 붉어진 볼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18 동갑내기인 신랑 신부는 누가 봐도 뭐 하나 꿀릴 것 없는 선남 선녀의 자태를 지녔다. 신부는 이댁주인 진사 이인혜의 맏딸로 화용월태의 용모에 아버지의 배려로 사서상경도 접하여 너른 식견을 가질 수 있었는데다 침선이며 서화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신랑은 정유렴으로 전창위 정량의 아들이다. 광해조의 개추곡사로 화를 입어 어릴 적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13세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여 몇 해 지나지 않아 제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18 되던 해에 전라도 친산군에서 행사하는 유복한 집안인 이진사의 맏딸과 혼례를 올리게 되니 양가의 기쁨이 되었다. 밖은 옅은 어둠으로 뒤덮이었고 홍초의 옅은 불빛은 방 안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었다. 더욱 밤이 깊어지니 신랑이 잠자리에 들려고 주춤거리며 홍초를 끄려는데 정적을 깨고 나지막히 외치는 소리가 났다. 이놈, 여자가 없어서 하필 나의 정인을 데려가려 하느냐? 이리 외치며 방 한편에 펼쳐진 병풍이 휙 제쳐지면서 떡거머리 사내가 손에 짤막한 비수를 들고 신랑에게 달려든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연지곤지를 찍고 대례복을 입은 채 신부는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 혼절에 엎드렸고 신랑은 경천동지할 상황에 평정심을 갖고서 옆에 놓인 부채로 사내의 비수를 막아낸 후 방 구석으로 피했다. 이어 바로 옆에 놓여진 촛대를 부여잡고 반격을 가하려는 순간 괴한은 뒷모습을 보이며 급히 방 밖으로 도망쳤다. 어렴풋이 사태를 짐작한 신랑은 엎어져 있는 신부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본 후 문을 활짝 열고 황급히 방을 나섰다. 이미 어둠은 짙게 깔려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만큼 적막하였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허나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연당 밖으로 나가 함께 따라온 하인 달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직접 마구간으로 가 말을 꺼내 타고 본가로 내달렸다. 연당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병고가 일어났으나 아름드리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 이치한 데다 대례라는 큰 행사를 치른 뒤라 인적이 끊겼으니 연못에 비춰진 달빛만이 이 비극을 환하게 비출 뿐 고요한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다. 이날로부터 보름 전에
그날도 달빛은 환하게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한밤중에 안채마당에서 쓰개치마를 뒤집어 쓴 여인의 그림자가 비추었다. 이내 그림자는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며 살며시 쪽문을 열고 나와 허름한 옆집 초가 창가에서 멈췄다. 쓰개치마 사이로 보여지는 오뚝한 콧날과 달빛에 반사된 여인의 파래한 듯 하얀 얼굴은 복사꽃만큼 아름다웠다. 30이 간 넘은 양반 여인이 누군가 혹 들을세라 주위를 제쳐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린다. 할멈, 할멈, 자나? 할멈, 자나? 난데없는 소리에 잠기가 밝은 이 집 손주 장세가 귀에 거슬린다는 듯 대답한다. 걔 누구요? 이 오밤중에. 할멈 좀 깨우거라. 내가 좀 보잔다고. 아니, 내가 니시오? 나다. 이진사댁 안주인. 이 말에 장세는 잠이 확 달아나며 옆에서 곤히 잠든 할멈을 깨운다. 할멈 역시 잠결에 방문한 여인을 못 알아보다가 이내 익숙한 목소리에 얼른 대답한다. 아니 마님, 이 야심한 시각에 아래 것들을 보내시지 어찌 직접 발걸음을 하셨습니까요? 할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주섬주섬 입성을 갖추고 이진사의 안주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자, 이것이라도 먹으며 몸을 좀 녹이게나. 이리 말하며 안주인은 아랫목에 놓여있던 연시가 담긴 그릇을 할멈에게 내밀었다. 할멈은 사양하는 신용만 하고 개는 감추듯 연시 그릇을 깨끗이 비운 후 안주인이 무슨 하명할 일이라도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쳐다본다. 안주인은 조금 망설이듯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그것이 말일세. 내가 무슨 부탁을 하든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는가? 이에 할멈은 눈을 크게 뜨고 어리둥절하며 말한다. 예? 그야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야. 네, 이 일만 성사된다면 500냥을 주겠네. 어찌하겠는가? 장세하고 함께 여생 편안히 보낼 큰 돈이지 않는가? 500냥이라고쇼? 대체 어떤 일이기에? 할멈은 순간 멈칫했으나 그런 큰 돈이 한 몫으로 생긴다니 더는 뒤를 재볼 마음이 없었다. 알았습니다요. 압류, 풍부만 내리십시오. 이 말에 안주인은 안심이 된 듯 어렵게 하지만 침착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별 어려운 일이 아니네. 이보게, 자네도 알지? 보름 뒤에 의붓딸이 혼례를 올리지 않는가? 그날 밤에 할멈의 손주 장세더러 미리 신방에 숨어 있으라고 하게나.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여찬 말 한마디를 한 후에 신랑을 겁박하는 척하고 달아나 주게나. 이에 하도 기가 막힌 할멈이 놀라 크게 숨을 내쉬며 말을 한다. 예? 아휴,
어찌 그런 망극한 일을. 게다가 주변에 사람이라도 있다면 경을 칠 것이 뻔한데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요, 마님. 거절하는 말을 듣자 안주인은 예상했다는 듯 벽장에서 묵직한 꾸러미를 힘겹게 내려서 할멈 앞에 펼친다. 생전 처음 보는 돈꾸러미를 본 할멈은 입이 떡 벌어진다. 이 찰나를 놓치지 않은 안주인이 은근한 말로 속삭인다. 여보게, 이게 200냥일세. 일이 끝나면 300냥을 마저 채워줌세. 당일 연당 근처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조치할 테니 그저 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네. 아유, 그래도 이에 질세라 안주인은 말을 덧붙인다. 이보게 뭘 그리 걱정인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안주인은 만약 할멈을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자신이 한 모든 말을 다른 이에게 발설하기라도 한다면 더 큰일이다 싶었다. 이에 더 확실하게 할멈을 구슬린다. 여보게 할멈, 빚으로 실제 신랑을 해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단지 숨어있다 말 몇 마디 하고 나오라는 거 아닌가? 그리 겁먹을 것도 없겠네. 안 그런가? 평생 가난하게 남의 집 허드렛 일로 연명해 오던 할멈인지라 눈앞에 거금을 보고 더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 눈 딱 감고 해보자. 그깟 말 한마디로 500냥인데 언감생심 그런 돈이 내게 떨어지겠는가? 하늘이 도운 게지. 할멈은 안주인의 말에 일고의 재고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안주인은 명주천으로 감싼 비수를 할멈에게 건넸다. 이렇듯 개성망측한 일을 사주하는 어여쁜 외모의 안주인은 이진사의 제치 오씨 부인이다. 하늘은 사람에게 복을 동시에 여러 개를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제 아무리 마을 제일 가는 문벌에 거부였으나 이진사 역시 사랑하는 첫 부인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첫 부인이 남겨놓은 딸만으로는 대를 이을 수 없으니 젊은 둘째 부인을 맞았던 것이었다. 복사꽃같이 아름다운 미모로 이진사의 마음을 차지한 오씨 부인은 시집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았으니 집안의 모든 찬사가 오씨 부인에게 쏟아졌으며 남편 이진사 역시 정이 더욱 깊어졌다. 다만 이진사는 오씨 부인 외에도 여전히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맏딸이 누구보다도 어여쁘고 사랑스러웠다. 화영을 때의 용모에 침선방적이며 서화에도 능하고 학문적 소양도 갖추고 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기에 양반가의 교수로 현숙하기까지 하니 아버지 이진사는 어머니 없이 자란 딸이 더욱 애틋하고 사랑스러웠다. 오씨 부인은 남편 이진사의 딸 사랑이 몹시 눈에 거슬렸다. 어느 날 남편 이진사가 멀리 사는 오랜 벗을 만나고 오는 길에 아내와 딸을 위한 놀이개를 사왔다. 헌데 며칠 후 자신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딸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되자 오씨 부인은 남편 이진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은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주었는데 남편이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원인이 의붓딸 때문이라 여겼다. 의붓딸을 시기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첩첩이 쌓이다 보니 의붓딸을 증오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렀다. 어찌하면 딸의 흠을 들춰낼까 호시탐탐하였지만 자신이 봐도 나무랄 데 없는 딸의 행실에 꼬투리조차 잡아낼 수 없었다. 시기심에 더해진 증오하는 마음은 오씨 부인을 더욱 병들게 하였다. 그러던 중 정시문중에서 혼담이 왔으며 오씨 부인은 참담한 일을 꾸며 의붓딸을 망신 주려고 모의했던 것이었다. 홀랫날 저녁 한쪽 마당에서 처가댁 안주인의 배려로 집안일을 돕는 하인과 겸인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흥에 겨운 노랫가락 소리가 밤이 깊어지며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신랑을 호위하고자 함께 따라온 하인 달주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잔을 권했지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정도령이 혼인을 올리니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한 생각이 들어 잔을 기울이고 싶지 않았다. 달주는 답답한 마음에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하인들을 헤집고 나와 밤바람을 쐬고 싶었다. 제법 규모가 큰 집이라 후원에 나가 구경이라도 하려고 중문으로 향하는 순간 사람의 그림자가 별당 쪽 담을 넘는 것이 보였다. 의협심이 있고 건장한 달주는 주인의 처가댁에서 일어난 일이니 자시할 수 없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그 그림자를 쫓아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채 내동댕이 쳤다. 갑작스런 공격에 괴한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달주는 넘어진 괴한에게 다가가 덮치며 나지막이 호령했다. 네 이놈, 대체 어디에서 도둑질이냐?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거라. 이 말에 정신을 못 차린 괴한은 희미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혼절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제발, 목숨만은. 맥없이 혼절한 사내를 보고 달주는 머쓱해져 사내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한참 지나서야 사내가 깨어나자 달주는 어찌해서 이댁 담을 넘었는지 다그쳤다. 두려운 마음에 괴한은 입을 열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실은 사주를 받고 한 것이라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괴한 장세는 부들부들 떨며 오씨 부인에게 사주받은 일을 소상히 실토하였다. 달주는 장세의 몸을 뒤져 비수를 손에 넣자 주인인 신랑이 걱정되었다. 이 괴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순간 고민이 되었다. 주인인 신랑의 처갓집 일이라 자칫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장세를 근처 나무에 결박하고 신방이 차려진 연당으로 향했다. 연당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신방의 방문조차 열려진 상태였다. 달주가 조심스럽게 신방 안을 바라보니 널브러진 병풍과 다툼의 흔적으로 인해 방 안은 어수선하였으며 주인인 신랑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단지 족두리에 화롯을 입은 신부만이 엎어져 있을 뿐이었다. 달주는 너무나 놀라운 상황에 자신이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 갈등이 되었다.
주인인 신랑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에 마구간으로 달려갔으나 마구간에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랑은 본가로 간 듯한데 신부가 고꾸라진 채 엎어져 있으니 신부의 생사 여부가 염려되었다. 달주는 급히 신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신방 안으로 한 발 들어선 달주는 주저주저 하면서 생사를 확인하려고 조심스럽게 신부 옆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신부가 꿈틀하고 고개를 들려는 것이 아닌가. 달주는 신부가 살아있음에 안도하였으나 한편으론 하인이 신방에 발을 들인 것이 들키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주저없이 자리를 떴다. 달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상황을 주인인 신랑의 처갓댁에 알리기에는 자신이 커다란 소용돌이 안으로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하인 달주는 장세를 묶어둔 것으로 다시 와 장세의 집을 묶고 풀어준 후에 주인 댁으로 줄다름쳤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신부는 몽롱한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니 방은 어수선하였고 신랑은 방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지난 기억이 퍼뜩 떠올랐다. 아, 어찌한다. 신부는 머릿속에 이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절망적인 마음에 차분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신랑이 분명 자신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돌아간 것이 분명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진지라 평소 자신을 못마땅해 오던 계모가 떠오르긴 했으나 어머니로서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에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여겼다. 하지만 첫날 밤 신랑이 자신을 오해하고 돌아갔으니 아버지를 무슨 낯으로 볼 것인지 하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 자신을 그리 믿고 아껴주시던 아버지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억울한 누명보다 더 가깝게 다가왔다. 더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을 하직하는 것으로 가문의 명예와 불효를 씻고 싶었다. 문갑 속에서 급히 장도를 찾아 손에 쥐었다. 손에 잔뜩 힘을 준 순간 신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은한 홍차 아래 살며시 바라본 신랑의 청소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 억울함이야. 어디에 하소연하겠는가마는 내가 예서 자진한다면 필시 서방님이 의심을 받아 그의 전장과 시댁에 누가 될 것이야. 아니 되겠소. 생각이 이에 이르자 신부의 손에서 장도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신부는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연지 곤지에 찍은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도움을 청하고자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으니 억울한 마음은 뼛속에 사무쳤다. 소리 없는 울음에 가녀린 두 어깨는 쉼없이 들썩였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열려진 방문 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서 달빛이 구룡소로 알려진 연못을 비추고 있는 게 보였다. 신부는 족두리에 대례복을 벗지도 못하고 연당을 나와 정신없이 못으로 향했다. 마음을 이미 굳힌 뒤라 칠흑 같은 어두움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들녘을 지났을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못 앞에 신부가 당도했다. 신부의 마음을 알 리 없는 보름달은 못 위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신부는 달 그림자가 연못 위에 들이우는 것을 처연하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참으로 세상은 아름답구나. 세상과 작별하는 이 날도 저 아름다운 것과 함께 하다니. 신부는 이내 결심이 선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꽃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치마를 얼굴에 뒤집어 쓴 후 주저없이 앞을 향해 달렸다. 다음 이야기는 후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